예, 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사범대 권호연 교수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날 같으면 뭐 10시는 이른 시간이죠. 저도 사실 일남 일녀가 있는데 이 서초에서 애 둘을 다 키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30대 중반을 다 지나고 결혼도 하고 뭐 아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거를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참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참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초조했는지 지금은 그 둘 다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 과거를 되돌아 보면은 야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뭐 그때 뭐 이제 드러나가 있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서울대 교수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이 서초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하나 인생 선배의 그냥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뭐 아이들은 다 귀엽고 예쁘지만은 학교 교육이나 대학 입시만 생각하면은 왜 그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방안이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좁게 우리나라 교육만이 아니라 세계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우리 학부모님들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입 전형은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학부모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대부분 학부모 교육은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나 중학교 또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학부모님 이렇게 통일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초등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 애가 학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정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참 이제 수시를 접수를 해서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아직 1년, 2년, 3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맞는 이런 진로 진학이 뭔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이런 그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또 어떤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학업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뭐 무슨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것보다는 이 공부를 하는 태도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외운다 하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할 건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생각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이런 나의 생각의 그 힘, 이걸 깊이 있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지금 이제 그 학력이라는 것은 이 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 맥락화해서 본인이 소화를 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가, 그걸 학력으로 보고 또 대학 입시에도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그 학업 태도를 갖도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그걸 길러주는 것이 이 대입을 준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게 교육과정도 바뀌어버리고, 그걸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발표된 또 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또 대학 입시 제도도 또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교육과정의 특성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제 진로를 이제 설계를 하고 또 학업을 디자인하는 아직 좀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고등학교 이 두 번째 그룹의 학업 능력, 학업 태도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고 하는 건데 이걸 2022 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은 그런 것을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학습이 뭔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쉽든 어렵든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만의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형 탐구 학습, 이걸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렇게 용어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과정에 넣은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이런 힘,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초등 후반부나 중학교 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 하고요. 이런 데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말이 성장이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사실 정리된 게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도 성장 중심 교육과정, 또 학교 교육도 성장 중심 학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이걸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이런 3박자를 맞추는 것이 이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박자라는 게 학생이 이런 학교라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다양화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제도들인데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게 그냥 다른 데도 다 그런 줄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국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 활용하더라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 성장하는 힘, 그걸 요즘 이런 내적 근육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내적 근육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도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뭐 대학 입시가 우리가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도 이런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없으면은 이 성장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1, 2, 3 이 세 가지가 박자를 맞출 때 그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바에 바람직한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중간에 한번 실지 안 실지는 진행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 채팅방에 올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우리 학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학교 교육을 받으셨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하는 거는 좀 아직 좀 낯서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공통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교육과정을 받고 또 대학에 입시를 한번 치르고 또 대학을 하고 그 다음 대학원으로 지는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보통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개인별로 이런 설계를 하는데 저는 이걸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더라. 대부분은 그냥 대학 입시까지만 설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중학생 같으면은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이런 설계, 또 대학 입시에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도전을 할 건지 이런 걸, 또 대학 가가지고 내가 무슨 과를 들어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또 나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이런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대학원에서 이걸 도전을 해서 자기가 바라는 전공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이런 네 가지 고교, 대입, 대학, 대학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긴 호흡으로 중3 때나 고1 때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좀 공부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그냥 히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학교 가교를 쭉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초반에는 힘들어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에 아니면은 대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히든 챔피언으로 있는 아이들에게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우리 애가 둘이가 있는데 딸애는 뭐 처음부터 이게 미서초동책에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가고 시종 1강 그냥 자기 원하는 직업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은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힘들어하고 이걸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도권 대학도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를 뭐 졸업을 하고 이 대학원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30대 중반을 지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서울대학교를 간 우리 딸애나 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 대학원을 잘 선택을 해서 자기 뜻을 이룬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지금 똑같더라고요. 30대 중반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아이에게 이런 성장이 일어나도록 부모가 곁에서 힘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 계시는 이분은 다들 아시죠? 그 이번에 필드상을 받으신 이 허준희 교수님.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도 이게 뭐 연구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이분만큼 참 대단한 분이, 이분은 우리 서초구가 키운 초중고를 다 서초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참 묘하게 저희 아들이 이 허준희 교수님하고 초중고가 뭐 물론 이분이 이제 선배이기는 하지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심히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성장형 인물이라고, 뭐 아주 유명한 수학자기는 하지만은 수학을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게 아니고 이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미국 가셔서 대수계학으로 학위를 받고 정말 미국에서도 이거 아주 주목을 받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이분도 지나온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신 이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걸 개인적으로 이제는 갖춰야 되겠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을 이게 역량 기반 인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똑똑한 사람을 찾는, 이 똑똑한 사람이 이게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불렀던 거였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게 분야를 전제를 합니다. 어떤 이제 그 현대사회가 이게 쭉 들어오면서 이게 분야를 나누어서 그 분야의 그 실력, 전문가, 그걸 하나의 그 확고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면은 물리, 뭐 법학이면 법학,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인 건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똑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르는 것이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실행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이 한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인재라 그러고 쓸모 있는 사람도 인재라 그러는데 이 한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제주제자를 쓰고
여기는 제목제자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제목감이다 하는 게 쓸모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인재상 그러면은 이때 제자는 이 제목제자만 쓰지 제주제자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똑똑하면서 쓸모 있는 사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이, 이런 사람이 갖추고 있는 걸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역량으로 부르면서, 이 역량은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이런 능력에 이 자기 설계,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나는 이런 걸 왜 잘했지, 나는 이런 걸 왜 못하지, 이게, 또 나는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자질, 이게 더해지고, 그 다음 자기가 뭐 실력이 어떻든 간에 그걸 실행을 해서 맥락에 맞게끔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실행 자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이걸 역량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역량은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태도라든지 또 가치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아주 총체적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그냥 그 분야를 나타낸 탁월함을 뜻하고, 역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자질을 뜻한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의사 그러면은 의술에 뛰어난 이런 분야를 나타내고, 역량이 뛰어난 의사 그러면은 의술에도 뛰어나지만은 이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환자들이 그 병원을 찾게끔 해서 병원 수익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의사는 역량이 뛰어난 의사라고 그럽니다. 여기 축구선수 손흥민도 능력이 뛰어난 축구선수 그러면 축구 잘한다는 뜻이지만, 역량이 뛰어난 축구선수는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이게 외국어도 잘 구사를 하면서 이 소통도 잘하고, 뭔가 이게 실력은 좀 모자라지만은 이게 슛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는, 이런 생각. 내가 여기서 이겨내려면 어떤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손흥민 조언이잖아요. 그게 보면 실력은 뛰어난 거 뭐라고 그런 아니지만 그 이상의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이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이런 본토에서 주장도 하기도 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또 골을 하나 넣기도 하고 득점왕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능력 라인으로는 그동안의 이 성취도, 이 채점을 하는 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이 역량은 채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 판단을 뭘 할 것인지 이걸 이제 적합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적합한지,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적합한지, 어떤 학생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적합한지, 이런 적합도를 기준으로 삼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 적합도라는 게 성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량 요소, 이 학생은 의사가 되었을 때 이런 역할이 기대가 된다. 또 이 학생은 서울대 공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역할이 기대가 되는,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되어지면서, 아시겠지만은 입시가 왜 수능 같은 이런 성취도 채점 방식에서 입학사정관이란 전문가를 줘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수시 형태로 가게 되고, 대학이 또 그걸 왜 더 선호하는지, 그거는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인성이라고 부르던 것도 이제는 역량으로도 부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성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인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역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문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과거는 인성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역량으로, 인성으로 하면은 교육시키는 건 참 어렵다, 길러지는 거다, 이런 게 보는 것이고, 역량은 길러지는 것도 있지만은 교육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도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더라, 문을 잡아주는 게, 이런 생각이 역량 개념으로 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연세대, 경희대, 그 한국외대, 중앙대 이런 데서 이제 주도를 해서 학생부 종합진행 평가 항목을 최근에 바꿨죠. 이제 그전에는 요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리 되어 있던 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눈에 두드러지는 게 있죠. 그죠? 이 끝마디를 전부 다 역량으로 끝나게 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역량 개념이 부각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업 중심으로
평가 항목들이 정리되는구나. 즉 비교과보다는 교과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반영된 게 이런 평가 항목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이 과거에는 이런 동질화를 시키는 게 그 학교를 만드는 이유였어요. 그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걸 교육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걸 완성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육이 완성되고 중학교 교육이 완성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완성되고 이런 생각이어서 이 평균을 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줄을 쫙 세우는 이런 능력주의를 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칼럼 이런 거 보시면은 전부 다 능력주의, 줄을 세우는 데 대한 이 비판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을 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 하버드 교육대학원 토드 로저 교수님이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 교육을 잘 설명을 하고 저도 유튜브로 이걸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낼 수 없는 다른 내용들을 다 교육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개별화 교육이라고 이제는 그걸 맞춤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날은 그래서 티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러닝, 학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티칭은 교사가 영역별로 나누는 것이고 러닝은 학생 중심이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이런 러닝 중심이 동전의 양면이네. 이제는 옛날에는 위에 티칭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전 위에 러닝이 있고 그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티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뭔가가 뭘 또 채워줘야 되고 이런 생각, 바라는 게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보는 게 이 학습의 시대라고 하겠는데요. 이 학습의 시대의 특징은 이런 시스템을 개인에게 맞추는 교육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개인을 시스템에 맞췄습니다. 학생을 시스템, 예를 들어서 문과, 이과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학생을 문과로 맞춘다든지 의뢰를 갖다는 이과로 맞춘다 이랬는데 이제는 학교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추어주는 그러니까 문과, 이과라는 구분이 이제는 설득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왜 문과, 이과가 없어지는지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 자기 설계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설계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 10대 때부터 이제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설계를 하는 거다.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 있는 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스스로를 설계하는 걸 성장이라고 하고 역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역량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자기 설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게 큰 경쟁력이 되게는 이 힘을 갖추는 게 핵심이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별화가 되면서 이 가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소통이라든지 해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좀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사례들이 많지만은 저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던 시대라고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입학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공 설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입학을 한 전공을 My Home이라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왔다. 그러면 영어 영문학이 제일 전공 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고3이 지나가는 통로고 이게 영어 영문학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엄청 넓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과 공부를 하면 복수 전공이 되는 거고 다른 과는 아니더라 그래도 이런 전공들을 서울대 내에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거에 연합전공, 연계전공 이런 것도 있고 또 학생이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학생이 한 명이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수해서 졸업을 한 이거는 학생이 만든 전공인 거죠.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소단위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냥 9학점 이 정도로 하나 해도 이제는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 온갖 것들을 학생이 설계를 해서 학업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영어 영문학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은 1번이고 이제 영문학을 하고 벤처 경영학을 하면은 이거는 2번에 해당이 되는 이거는 과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전공으로는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또 학생이 자기가 설계를 해서 하면은 인문소통학 뭐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인사말 한 몇 년 애들 그 전공한 걸 보면은
어떤 아이는 자유정확도 들어와가지고 경제학하고 인문소통학, 학생 설계 전공을 전공한 애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인사말 하는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서울 그 사범대 사회교육과를 들어와가지고 이 벤처경영학을 복수 전공으로 한 친구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엄청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은 이런 거죠. 이제 물론 의대나 뭐 이런 약대나 이런 데 인기 있는 이런 데는 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이런 과들은 무조건 입학할 때 그 통로를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걸 들어가야 되지, 다른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대를 복수 전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공별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이런 걸 만들어줬습니다. 전공 설계 지원 센터라는,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선택 과목, 필수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걸 아주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러지 하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 소극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정부는 아예 그냥 이참에 현 고2부터 고등교육부 시행령을 바꿔서 대학의 학과나 학부를 규정한 이 조항부터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좀 이런 융합적인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른 전과를 하는 것도 지금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부터 하는데, 이제는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또 자기 원하는 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과대학 같은 게 6년이면은 지금 예과 2년, 본과 4년인데, 이것도 이제 각 대학들이 그냥 알아서 예과 1년 하고 본과 5년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대학의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쭉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학교 교육을 활용을 할 때, 우선 중학교에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자유학기제도 이게 뭐 애가 오히려 그 공부를 하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유학기제에 있는 이런 진로 탐색이나, 자유학기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제 선택 활동이거든요. 이런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넣고 그걸 글로 한번 써보고 이런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해놓으면은 이거 대학 입시 준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이런 선택 교육 과정, 학생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래서 대학 입시도 그러면은 이게 따로 뭐 별도로 시험을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 쭉 진행된 과정을 이어받아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도록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정책, 입시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서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만의 기회를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걸 별도로 둬가지고 재도전을 한다든지, 또 이 학생부 기반 전형은 이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능을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게 수능 최저 학력인 거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축은 이 학교 간의 연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이렇게 연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기본 목표고, 항상 대학 입시 설계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학들도 좀 도움을 주자, 최근에 서울대학교가 이 정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차가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차키를 옆으로 빼고 이걸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원래 이 정문이라는 것은 이 상하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하탑은 대학하고 지역사회 또 학교, 이걸 차단을 시키는 이런 게 상하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이는 정문이 대학하고 지역사회, 학교가 어떤 서로 협력을 하는 공간, 그걸 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샤라는 말이 들어가면 글자도 샤처럼 생겨서 그런 거죠. 이거는 서울대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이다. 협력을 추구하는 바다. 이제는 이걸 벗어나가지고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학이나 학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국가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협력적으로 키우는 이 길밖에 없는
이런 건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앞에 가지고 애들도 한번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여기 와서 이런 의자도 앉아가지고 한번 자기들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회를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이 편제표 이거죠. 이게 이 편제표가 지금 이제 중3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고등학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내신이 나오고 또 수능을 보게 되고 이리 되는데요. 이 편제표를 이렇게 쭉 보실 때 우선 이게 교과라는 게 있고 과목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구분을 보죠. 교과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이제 교과고 과목은 수학 같으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는 큰 틀에 큰 범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목은 그것을 구성하는 하부 영역을 과목이라고 그래서 수학 같으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다 그 분야가 되어지는 이런 거죠. 이런 분야들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그 교과를 구성하는 이런 영역들을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에는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합법도 있고 장문, 언어와 있고 매체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목을 이런 영역밖에 안 뒀는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과목을 영역이 아니라 이런 관심사, 그 과목과 관련된 관심사와 연결해 가지고 과목을 만드는 게 유행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라는데 관심, 나는 이게 국어의 어떤 좀 실용적인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실용국어 이런 이름이 붙게 되어진 거죠. 수학에서도 실용수학, 경제수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건 영역이라기보다는 관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학을 어떤 관심에 적용할까? 그러면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로 선택에 분류를 하는 이게 과목 선택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과목을 뭘 할 건가?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을 수능으로 하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수능 과목들인데 대부분 보면 일반 선택 과목에 있죠.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영역인 과목들이 있어요. 수학에는 여기 기하, 가로가 되어 있는 이거는 각 수학계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진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과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과학, 투 이것도 관심이 아니고 영역 분야인데 그래서 이게 진로 선택이 있지만은 이것도 수능 과목으로 그래서 이게 있는 빨간 것 진로 선택은 수학이나 과학 쪽인 진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택과 같이 수능 과목이 되어졌고 지금 수능은 그래서 이 국어로 보면은 독서나 문학을 기본으로 하고 합법과 장문이나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 가로가 되어 있는 걸 선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게 이제 수능을 운영하는 컨셉인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이런 빨갛게 되어져 있는 이런 걸 준비하는 이런 방식이고 또 이제 학교 교육은 이런 수능 과목만이 아니라 이게 전 과목들을 이수한 이런 상황들을 나중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일반 선택은 9등급 상대평가를 중3까지는 지금 중3이 고1 될 때까지는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진로 선택은 ABC 이런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내신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ABC 절대평가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변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이거는 9등급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별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부는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해놓는 이걸 단단하게 공부를 해놓은 게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 입장에서는 ABC 이렇게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은 학생인지 이걸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보기보다는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은 아이인지 이걸 열심히 본다는 이런 뜻인 거죠. 수학 같으면은
어떤 학생은 실용수학을 들은 학생도 있고 기하를 들은 학생도 있고 경제수학을 들은 학생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 기하는 훨씬 난이도가 있는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기하를 들은 학생이 설사 B를 받더라 그래도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는지 어려운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는지 이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는,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물리2, 화학2냐 아니면 생활과 과학이나 이런 걸 들은 학생인지를 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ABC 절대평가, 일반 선택은 9등급 상대평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이런 공통 과목인 거죠.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 9등급 상대평가가 진행되어진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등급 상대평가로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국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고 이렇게 수시에서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은 어떤 과목을 예를 들은 건지 이걸 유심히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 밑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게 교육과정이 이번에 바뀌어버렸죠. 이게 공통과목, 이게 옛날에는 과목 하나를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게 학점제가 되면은 모든 과목은 학기별로 개설이 되어지는, 그래서 국어로 되어 있던 걸 공통국어 1, 2로 나누어서 이게 국어로 되어 있으면은 국어를 1학년 때 하고 두 학기 걸 모아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한 번 써주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과목이 나눠졌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은 똑같더라 그래도 이제 세특을 과목별로 써주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국어 1 세특을 써주고 공통국어 2 이걸 2학기 때 또 공방을 보고 세특을 써주고 이렇게 두 번을 써주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융합 선택도 대부분 이제 학기별로 개설이 돼서 학점 단위로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방식이고요. 보시면은 일반 선택, 이제 진로 선택만 있었는데 이게 융합 선택으로 더 세분화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선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과의 분야를 이게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일반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이런 국어의 분야인 거고, 진로 선택은 그것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심화, 더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여러 개 융합이라든지 이런 실생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게 융합 선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에는 문화라는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탐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융합선택 과목이고, 이번에 여기도 그러면은 수능 과목을 뭐로 할 건지 이러면은 수능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발표된 중2부터 적용되어지는 새로운 수능, 거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유분리 문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개를 과목별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과별로 국어라는 교과로 출제를 하는 이런 거죠. 수학도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걸 따로따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를 하고, 영어도 영어 1, 2를 영어라는 것 속에,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회와 과학의 변화가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게 사회의 과목이 영역에 해당되는 걸 9개로 나누어서 이게 과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9개를 전부 다 수능 과목으로 해놨는데 또 과학은 여기 4개밖에 없었어요. 요걸 이번에 이걸 4개씩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 있는 과목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버리고 여기에 있던 정치나 경제, 법과 사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리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만 수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거는 수능 과목이 되고 어떤 거는 수능 과목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회의 수능 과목은 더 그냥 낮춰 가지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2 이것을 수능 과목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2를 이렇게 과목을 나누어 놨는데
이런 걸 단원의 과목화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단원이었는 것이 과목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많아진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수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도 통합과 1, 2 이것만 수능 과목이 되어지면서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고 또 이게 기하나 미적분 같은 이런 난이도가 있는 수학 요 부분을 그렇게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제2외국어하고 묶어가지고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수능에 출제할까 말까 이거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개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는 국어는 그냥 국어 교과로 출제를 하더라. 그래서 합법과 작문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 대상이 되었다. 수학은 또 마찬가지 수학을 출제해가지고 대수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 영어는 영어 1, 2고 한국사는 그대로고 과학은 이과를 지원하든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이과를 지원하면은 그 과학을 택하고 문과를 지원하면은 사회를 택해서 두 개를 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과를 지원하든 문과를 지원하든 누구나 다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이게 이번에 발표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이제는 수능에 똑같은 과목을 다 보는 것이더라. 이과생 따로 보고 문과생 따로 보고 이게 아닌 이런 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심화수학하고 영어하고 심화수학에 있는 영역의 미적분, 투어, 기하 이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선택과목 신설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수능 개편 발표의 특징은 이 영역별 평가 방식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즉 이게 9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이 9등급 상대평가 이거 하고 또 영어나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를 하던 것 이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평가 방식은 바뀌지 않고 과목만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2 학부모님부터는 여기에 이제 유념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 수능 개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정부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걸 수능을 좀 크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걸 그런 게 소프트한 수준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건지 하드한 수준에 줘야 되는 건지 소프트한 수준으로 변화를 한다면은 과목 그냥 수능 과목만 조정을 하는 선택 과목을 없애는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 지금은 영어를 하는데 이제 사회나 과학 정도까지도 절대평가로 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면은 이거는 아주 소프트한 이런 변화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극적으로 이 수능을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수능 역할을 지금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그 당락을 정하는데 그냥 수능을 자객고사화 한다든지 이런 게 수능 역할의 변화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논서술식을 넣는다든지 또 수시 정시를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큰 변화인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택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아주 작은 변화, 소프트한 이런 변화, 즉 수능 과목만 조정하는 수준에서 변화를 하고 절대평가 과목 확대하는 거 이것도 이번에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수능 과목만 조정이 된 거더라. 그래서 이게 수능 과목이 조정이 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사실 그 입시 개편 발표된 거 아마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 것 설명하시는 걸 들어봐도 놓치는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수능의 그 의미를 수능의 의미에 크게 교육적인 이런 요소를 넣지는 않겠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만 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런 교육적인 역할은 이 학교 내신에 부여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능이 계속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교육적인 요소가 미약하다. 이래 되니까 논서술식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인 요소를 넣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게 된 거는 그냥 객관식을 유지한다는 이거는 사실 이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대학 입시 당락을 정하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좀 특수한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수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만회를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객관식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에만 한정을 하고 이 국가가 추진하는
이 교육적인 역할, 이거는 학교 교육, 즉 내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은 이 학교에서 하는 평가를 객관식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논수술식을 넣겠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요. 사실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은 학교 공부가 이런 오히려 이제 논술식이나 즉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깊은 학습 이런 행태로 바뀌어 가는 것들을 국가가 추진을 이렇게 하고 그냥 수능은 그냥 도구화해서 그냥 아주 작은 부분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수능 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 문과 지향이 아주 두드러져요. 이런 선택 과목을 두는 뭐 확률과 통계를 택하든 기하를 택하냐 미적분을 택하느냐 이런 선택 과목을 두는 것은 문과를 위해서 둔 게 아니고 이과 경향 그게 자연계 쪽 학생들 겨냥을 해가지고 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뜻은 이 수능의 이과 성향을 이과 지향을 그냥 축소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능이 거의 문과화 되져 버렸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 그러면은 수능에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도 실제로 이과 쪽에서 보면은 변별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수학의 이런 변별성 이것도 약해져 버리고 또 과학의 변별성 이거는 그냥 통합과학에 한정되다 보니까 뭐 과거에 물리 2 이런 거 했던 거하고는 뭐 이 수준 차이라는 게 엄청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과 쪽에 봤을 때는 수능의 변별성이 그냥 아주 약해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수능이 거의 공통 과목화 되어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성이 사라진 이 부분을 뭐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대학의 몫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을 이게 넘겨받은 대학은 아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상위권 대학, 이 정시에서 특히 자연계에서 전형 요소를 이제 다양화하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수능 100%로 아이들을 뽑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여기 어떤 대학별 고사를 넣는다든지 내신을 반영을 한다든지 좀 가벼운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형 요소를 다양화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번부터 벌써 정시 수능에다가 이 교과 평가를 이 박사장관이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입시를 치렀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마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변화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런 내신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석차 등급 1, 이게 9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그래서 이게 4%만 1등급이 되어지는, 이거는 확실한 이런 정보가 되어집니다. 이런 걸 정보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1 이렇게 주면은 이 학생은 이 과목에서 100명 가운데 4등 안에 드는 학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고, 대학이 이걸 해석을 할 때도 이 학생은 100명 가운데 4등 안에 들었다. 정보를 만든 사람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정보제로서 정보제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게 9등급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런 성취도나 그 과목의 평균 원점수까지 또 표준 편차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할 요소들이 많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과목별로 학업 역량을 다 판단을 내리고 진로 선택은 이렇게 ABC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관심이 뭔지 주로 이렇게 진로라든지 실생활, 융합 이런 것들은 관심인 거죠. 심화나 이 학생은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과목을 듣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여기는 ABC 절대평가니까 A 벌써 34% 이런 거는 각 학교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유심히 보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의 이 석차 등급을 가지고 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중2부터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그 선택 과목에 이제 이런 5등급 절대평가를 두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 되면은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학교의 이 과목, 미적분 1의 그 비율이 22%다.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 건 거죠. 이게
뭐 학교 유형, 특목고, 자사고, 또 일반고 이게 비율이 다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심할 때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게 대학 입시를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면서 이번 입시 발표에 나온 것들 즉 중2부터 적용되는 거는 이거는 유지를 하되 요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성취 등급 5단계로 그 절대평가를 하는 거는 유지를 하되 요 부분을 새로 넣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 5등급으로 한 상대평가. 지금까지는 9등급으로 한 상대평가였는데, 이 9등급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이거는 무리가 된다. 이걸 5등급으로 축소를 해서 이 절대평가와 더불어서 상대평가도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제 문학이면은 A를 받았고,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등급이 이제 이거는 4%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기존에 2등급 정도 받은 아이들도 다 이제 1등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4등급까지 가는 아이들이 2등급이 되고 1이 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변별성이 있을까?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까? 어떤 뭐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고민을 중학교 그 학부모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9등급을 이제 하는 경우는 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서 좀 불이익이 있었는데 5등급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다. 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완화되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더라. 9등급이든 5등급이든 예를 들어서 일반고 같은 경우 좀 뭐 최상위권 학생 같으면은 일반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일반고로 갔을 때는 여기에는 성취 등급은 A고 이 석차 등급도 1등급 1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져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성취 등급은 당연히 A인데 이제 10%를 넘어서 가지고 이 상대 등급은 2등급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럴 때 대학이 야, 이 뭐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은 학교 이름도 가리고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는 또 학생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다 보면은 특목고 자사고의 과거처보다도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은 아직 무조건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학생은 그 일반 선택에 어떤 걸 들었고 진로 선택에 어떤 걸 들었고 또 전문 교과로는 뭘 들었고 이런 걸 보는 이 전문 교과를 듣는 경우는 반드시 이게 위계를 맞게끔 들었는지를 봅니다. 갑자기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이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앞에 걸 충분히 듣고 이걸 들으면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계에 맞게끔 들었지 않았구나 이런 경우는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물리학 실험을 들었다 이거는 그 과학고등학교 과목이잖아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물리를 듣고 들으면은 좋게 평가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9등급 상대 평가를 피해 가지고 ABC를 받기 학점을 편하게 따기 위해 가지고 물리학 실험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는 좋게 평가해주기 어려운 이런 거죠. 그래서 전문 교과를 듣는 경우는 하여튼 가급적 위기에 맞게끔 순서대로 들어서 듣도록 하자 이런 것만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대입 학업 분야 평가를 먼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임계 같은 경우는 이 각 대학들이 요즘에는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과나 공학, 의학 계열 이런 데는 이런 걸 이제 발표한 대학인지 발표한 학과인지 이걸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과목을 찾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연계 지원하는 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서는 뭐 문과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 듣게 하면서 자연계나 확률과 통계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많은 과들이 자연계 학과들이 확률과 통계를
이걸 또 그 건장 과목으로, 핵심 건장 과목으로 특기를 원하고, 그걸 또 요강에 최근에 넣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아이들은 이 수학의 이 세 개를 가급적 다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교과나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너무 이 스펙화 해가지고 들으면서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들으면은 위기에 맞게끔 듣는 이런 경우는 뭐 그게 참 좀 심화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너무 뭐 화려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너무 많이 다양하던 그것을 절대적으로 아주 기준으로 삼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양 과목이나 예체능, 제2외국어, 전문교과 2 이런 것들은 이 학업 역량보다는 이 학생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쪽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이 맞춤형 이런 진로,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 그러면은 미래 진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는 이 진로 디자인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진로에 어떤 하나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찾아보는, 나에게 맞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교육부에도 이런 게 자료들이 있으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부러워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준비를 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활용을 하고 또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 도전을 하게 하는, 이런 걸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학부모 멘토링인 거죠. 학부모들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고, 이 세 개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도 좀 이쪽 진로 쪽에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효능감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학업 의지를 키워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맞춤형 이런 진로를 설계하면서 그걸 과목 이수와 연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진로 디자인을 한 중3 때, 늦어도 고1 때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일반적으로 진로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이런 분야를 선택하는 거하고, 나는 어떤 쪽으로 분야를 나가겠다 이 선택하는 거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결합을 시키는 게 진로 디자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진로는 크게 보면 방향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전문직 수행이나 안정성 이런 쪽으로 가겠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인 거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나중에 직업시험에 나갈 때 시험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이런 식이죠. 뭐 변호사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외교관이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1번일 거고, 또 2번은 이런 취업활동이나 이 사업 수행, 나는 어떤 회사원이 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이런 쪽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고, 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사회봉사나 자부심 쪽, 뭐 기여하는 이런 쪽에 하겠다. 그 나는 뭐 그냥 대학 갈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의 어떤 웰빙이나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큰 네 가지. 근데 아마 주로 1번, 2번 쪽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3번, 4번을 생각하면은 이 책처럼 나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오히려 참고가 될 것이고, 대부분은 1번, 2번 쪽에 맞는 게 뭔지 한번 진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래 진로를 찾을 때 이런 직업 명칭 같은 것도 한번 유심히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 쪽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보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 명칭들은 아주 정교하게 짜놨거든요. 이런 직업부터 해가지고 또 원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원이 있는 거는 이거는 팀워크로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팀으로 일하는 이런 직업에는 원을 붙였고, 멀리 이렇게 파견을 시키면 가고, 창의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 가업 같은 이런 걸 하면은 가짜를 붙이고, 근데 이것보다 요즘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이 사자가 붙여진 이 세 개죠. 이 사자도 엄청 정교하게 이 분류를 해놨어요. 이 사자의 기본은 이 선비사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 선비사자는 이 분야를 나타내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여러 분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현대사회라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변호사, 공학기사, 변리사, 회계사, 영양사, 조정사 엄청 많은 거죠. 이거는 전문 지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 몇 개 직업들은 전문가이면서도 이 상대방의 맞춤형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 이건 상대방 중심. 이런 직업만 골라가지고
이 스승사자를 붙여준 직업들이 있어요. 그게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의료계라든지 목사, 전도사, 종교계나 교사, 강사, 이런 교육계, 이런 데만 붙여주는 것이, 물론 이발사나 요리사도 상대방 맞춤형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개 그룹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정말 아주 좀 특별한 이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맞춤형이니까 이 상대방의 이게 공감을 하는, 상대방의 맞춤형으로 배려를 해주고 지도교에서 계속 보살펴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맞는 게 이 스승사자가 붙는 이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 사자가 붙는 이거는 이제 판사, 검사, 이게 있는 것처럼 어떤 뭔가 이 업무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기준에 맞게끔 판단을 내려가지고 어떤 하나 그 결정을 지어주는 이런 직업에 붙여주는 게 이 일사자입니다. 우리나라 사자 직업이 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여기는 리더십이나 공평성이나 이런 게, 여기는 관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무조건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보다는 이게 의사라는 이런 직업에 갖춰지는 게 뭐지? 나중에 의대를 가려면은 MMI 면접이라고 여러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한 서울대 같으면 한 5개, 6군데 방을 순차적으로 그 면접을 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특정 방은 이런 인성이라든지 이 애가 이런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이런 직업이, 사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공감이라든지 배려심, 다양성, 또 맞춤형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애가 충분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건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뭐 이래 가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이 저는 아주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대단하시지만은,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사, 이제 이분도 정말 기품 있는 이런 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판사를 왜 이렇게 이런 사자를 붙이는가. 예. 이 사자를 붙이잖아, 그죠? 만약에 이게 스승사자, 이 판사를 이렇게 의사처럼 이런 판사를 이런 사자를 붙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판결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분을 계속 그 다음에도 만나서 케어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의사 사자, 이 사자가 교사하는 이런 사자가 필요한 거고, 이 판사담에 이런 선비 사자를 붙이면은 뭐 이 사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판사 역할이라면은 이 사자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사자 이걸 붙이는 게 지금 판사거든요. 이 말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우리 사회 공익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걸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직업에 붙여주는 게 이런 사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관이라 하기도 하고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자를 보시면서도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사회적으로 그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학교가 이과 바람이 엄청 거세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또 그렇게 가는 게 또 바람직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몇 가지 그게 계약학과 이 바람도 또 하나의 큰 바람이고, 계약학과는 대학이 그 기업을 위해서 하나의 과를 운영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뭐 성균관대, 경북대 이 두 개가 히트를 치면서 최근에 고려대, 연세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만든 이런 것까지 뭐 지금 우유죽순식으로 계약학과는 졸업을 하면은 뭐 거의 취직도 거의 보장이 되고, 또 삼성전자나 우리 최고 기업들이 이걸 같이 MOU를 맺은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의대랑 중복 합격을 했을 때 계약학과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의대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시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의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이 계약학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번에 정부가 정말 엄청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4월에 발표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약 한 1,800명 이과 쪽에 첨단 분야를 여러 대학에 정원을 시켜줬습니다. 정원을 이게 더 확대를 시켜준. 그래서 서울대도 이번에 정원이 218명이 늘어났고, 이거는 뭐 4년 예고제도 적용 안 받고 지금 고3부터 진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번에 하나의 단과대학을 첨단용어학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 정원이 218명. 이거는 엄청 그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한 뭐 20년 이상 서울대를 근무를 했습니다만 서울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이 첨단 분야에 한해서는 늘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218명이 그 일반 전형만 해도 한 100명 정도를 뽑게 되는, 그거는 엄청난 이런 거. 물론 이거는 그 직윤도 있고 일반 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다 218명을 나누어서 이 5개 전공을 하게 되게끔 그렇게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1,800명.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바람을 끌고 가는 가장 큰 거는 이게 의대죠. 의대가 의전에서 의대가 되면서 뭐 이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게. 그런데 이제 이 의대가 그 현역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수, 삼수, 또 반수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공대나 이런데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또 큰 하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3이 진학한 거는 26%밖에 안 되고 재수가 43, 삼수가 17, 심지어 사수 이상이 10명 중에 1명인 거고, 지방도 국립대 의대를 보면은 고3이 진학한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 적은 일이 되니까,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재수, 삼수를 사수까지 해서라도 의대를 가게 하는 게 옳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지금 고2부터 이 의대가 뭐 한목에 늘어나지 않으면은 아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늘릴 가능성, 그건 아마 늘어나는 거는 뭐 저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재수, 삼수, 사수 이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면서 좀 정책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게 이제 전공 적합성, 이름은 진로 역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전공 적합성은 이제 이 ABC 요 세 개를 합한 걸 말하거든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또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게 있는지, 의지가 어떤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건데, 이게
맞추려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정답이 있는지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요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좀 넓은 의미로 그냥 진로 역량으로 명칭을 바꿔서 너무 그냥 이런 과에 지원할 때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모나 추측을 하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대학이 과별로 발표를 하자. 나머지들은 좀 넓은 의미로 공부를 하면 되게끔 하자라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이게 자꾸 이제 진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적는 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여기에도 과목마다 진로를 넣어가지고 기재를 해줘야 유리한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무리가 되는 기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런 과목마다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한 것처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게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 있는 내용도 그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과별 공부한 내용, 학생의 관심이나 특성이라든지 우수한 면 이런 걸 기재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능이 좀 기능화되고 교육적인 의미를 자꾸 이제 학교 교육에서 찾으려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2028 대입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 학교 교육의 교육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뭐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성적도 있지만은 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걸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기 자소서라든지 교과외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폐지되고 비중이 약화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세특에 대한 이게 입시에서의 중요도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기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 대학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학교와 대학 간에 서로 논의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과마다 진로를 넣어야 되는 것인가 기재할 때 세특에 최근에 상위권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특에 예를 들어 서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이 과목별 교육과정에 맞게 진행된 수업과정에서 지원자 개인이 보인 성지 수준, 구체적인 모습 이걸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원자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지원자의 이런 모습을 기재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비효과적인 것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목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이런 걸 기재해 주는 게 맞지 무리하게 진로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이거는 저는 상위권 대학들의 이야기고, 또 중하위권 대학들은 그나마 또 우리 대학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는 를 뽑으려 그러면은 또 우리 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별로 좀 다른 게 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더라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마다 이 전공 적합성에 이걸 운영하는 모형이 서로 다릅니다.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학업 역량과 별도로 이 진로 역량을 운영을 하는 이런 대학도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럼 학업 역량 따로 평가하고 진로 역량 따로 평가하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 항목을 따로 두지 않는 이런 서울대나 서강대 이런 데는 그냥 학업 역량만 보는, 그럼 그 속에 진로 역량이 들어있는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학업 역량이 없고 전공 적합성, 이 진로 역량을 되게 강조하는 이런 또 학교들, 이런 모형들이 이게 좀 맞춤형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희망하는 전공이 있으면은 이런 전공의 세부 영역이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전공마다 하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대한 걸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교수님들 전공이 뭔지 이런 걸 보시면은 경제학 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영문학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봐놓으시면은 나중에 면접을 보고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각 대학별로 이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꼭 이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세대나 이런 데는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 이걸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 그랬죠. 두 개를 구분해 보는 데가 있고, 서울대나 서강대 이런 데는 진로 역량이 따로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이 더 상위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도, 이런 것들 세 그룹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한번 미리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꼭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교육청에 뭐 안내 자료나 또 학교 지도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이제 솔직히 대학들이 발표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부터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죠. 우리 하다 보니까 인문사회계 학과들은 꼭 들어야 될 과목이 없다. 그게 일반적인 기조고, 경제학부만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걸 들으면 좋겠다라는 걸 검장 과목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계는 거의 대부분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과가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과학하고 수학에 한정된 문제가 되어져 버렸죠. 이번에 새로 만든 첨단융합학부도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물리학이나 화학, 여기는 요 셋 중에 하나를 꼭 들으면 된다. 그리고 미적분은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거는 요강에 이걸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요강에서 확인을 하고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 대학들도 우리도 그러면 서울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서울대랑 같습니다. 인문사회계는 없고 자연계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확률과 통계를 수시에 지원을 하면은 됐기를 대학들이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문과 수학이다 이래가지고 듣지 않은 이런 경우는 수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좀 자연스럽게 교육청에 이런 안내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기 관심에 맞춰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되지 꼭 이렇게 뭐 들어야 되는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핵심 권장 과목은 꼭 듣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부분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병목 사회거든요. 이게 병목을 이렇게 좁은 병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 독일 같으면은 뭐 그냥 병목이 없습니다. 쭉 가버리는 거고, 일본이나 중국은 중간중간 이런 병목을 만들어 놨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병목 통과 입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쭉 가다가 대학 입시를 한 목에 이렇게 병목을 통과하니까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처럼 예민한 사항이 되기는 어려운 건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를 있기 때문에 뭐 이 대학 입시를 통해 가지고 대학 입시가 항상 아주 예민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대학 입시의 기조가 한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입시라는 건 당연히 시험을 봐가지고 서열을 정해서 점수 기반으로 선발하는 게 입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2000년부터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입시의 본질은 이제는 이게 시험 서열이 아니고 이 연계교육이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그냥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어서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바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고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애가 공부한 이 의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더라.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꼭 필요한 뭐 기계공학부에 꼭 필요한 과목이 그 1번은 물리인데 이 서열을 이런 경우는 물리를 택하지 않고 점수를 좋은 애를 뽑아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공부를 했는지 물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발을 하는 이게 의미 기준의 연계교육 관점의 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는 위에 있는 서열을 추구하고 수시는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입시인 거죠. 그래서 2002년부터 이제 정시 수시를 나누어 가지고 그때는 정시가 70이고 수시가 30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금방 역전이 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시는 쫙 올라가고 정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게 되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도 있기도 하고 대학이 봤을 때는 이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교육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시가 거의 20으로 떨어지고 수시가 80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난 정부가 16개 대학은 정시 40으로 해달라 이 요구를 하게 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대학 입장에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인 거고 전체적인 이 생태계를 거슬리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재밌는 게 이 16개 대학이 40으로 정시를 늘렸으면은 전국적으로도 정시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해가 정시 비율이 제일 적은 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말은 16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늘렸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시를 왕창 늘려버리는, 이거는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이 대학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16개 대학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그 학생 이탈, 이걸 또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지, 물론 이제 그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뭐든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시 정시 비율을 60대 40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실제로 보면은 이게 서울대도 이렇게 맞췄는데 자세히 또 보면은 서울대는 그 수시는 60이고 정시는 37이고 이 정원 외 모집을 정시에 배당이 돼 가지고 40이 맞춰져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나 대학은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 수시 비율을 늘리는 게 대학이 살아갈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인기 전공일수록 이 수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대죠. 서울대 의대를 보시면은 서울대 전체는 6대 4인데 의대는 7대 3이거든요. 또 약대도 거의 7대 3 수준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냥 기회만 되면은 수시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는, 첨단 융합학부도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수시가 훨씬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이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늘려가지고 채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수능만 준비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내신상으로 힘들 때 또 실패를 했을 때 정시를 통해서 만회를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시 아주 유명한 건데요. 우리나라 입시는 이게 이 3분으로 둘 수밖에 없더라. 왜 다른 나라들은 입시 하나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이 세 개를 해야 되는가? 기본은 이게 연계주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한 걸 보고 대학 입시에 대학으로 가게 하는 이 연계주의. 그래서 이거는 그 맞게끔 대학의 목적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이걸 목적론적 공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수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학생들이 이 내신상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적이 있으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경쟁을 한번 시키는 것도 두자, 이게 능력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절차적인 공정입니다. 교육적으로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점수 만회 기회를 주는, 이게 이제 수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뭐 균형주의는 이제 사회 배려자 진행이나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는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시 정시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나오더라 그래도 그게 실현되기는 어렵고, 모든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 틀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제 비율만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능력주의와 연계주의 이 두 개가 입시의 기본 축인데, 지금까지는 위에 있는 이 하살표, 그러니까 이 연계주의를 능력주의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게 수능 최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수능도 수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계주의를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가 정시를 수능 100%로 하지 않고, 옛날에는 수능 100%로 뽑았는데 수능에도 이런 교과,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게 아래 그 하살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평가는 학생부에 비교과는 빼버리고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는데 교과 부분만 평가를 해서 수능 점수와 합산을 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을 하는, 이 교과평가라는 것은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또 그 과목의 성적이 뭔지, 또 이게 세특은 어떤 건지, 또 이 세 개를 보는 것을 교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정시는 그 중에서 교과만 보는 교과정성평가하고 수능이고,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대가 미리 이렇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대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을 하지 않을까. 수능에 아까 이게 문과화 되어버리는 순항이 자리 잡게 되면은 대학은 어떻게든 변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이걸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수능 100% 전형 가지고는 어렵게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대도 이게 교과평가를 넣으면서 수능 점수를 확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적으로 애들이 그게 가중치를 두고, 그렇다고 학교 교육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수능만 준비를 해서 재수 3세에서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한번 들어오는 기회가 줄어들 이런 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학교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이런 아이들은 이 체제를 통해 가지고 당장 불이익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생활 충실도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학교 이제 고 1, 2, 3 동안에 했던 이건데,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이제 지금은 이 학교생활 충실도라기보다는 이 교실 수업 충실도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진행됐던 모습들, 그거 위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이제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대입이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과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어졌더라. 그 다음에 이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하는 방식은 이제 서울대 사례를 들면은 이런 다인다단계로 평가를 하면서 최대한 이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 평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때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전임 사정관 A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학생의 지원자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정관이 또 B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결과가 안 나면은 통과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 3단계 조정평가를 하는, 이게 3단계에 있고요. 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각 모집 단위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분, 두 분 오셔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게 4단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지나가면은 넘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차이가 나면은 또 조정평가를 해서 5단계 때 이게 어떤 결정이 지어지는, 그리고 여기에 의문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면접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런 체제로 진행이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지만 그래도 이게 학교 교육 기반으로 뽑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감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이게 요즘에는 당락을 많이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력이라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바꿔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우리 이거 서울대 총장님 그 입학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 2, 3 이게 모인 게 이게 학력이다. 참된 지성인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인간과 사이의 자연의 질서와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게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에 대한 넓은 이해, 이런 뜻인 거죠. 이거는 이제 교과에 해당되는 각 교과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 이게 필요한 게,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운 내용을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물론 아주 단순한 이런 거더라 그래도 자기 생각을 한번 넣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연결을 시켜보고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해보게 하는, 이런 걸 마음가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각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 플러스 3은 5다. 이런 것을 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2 플러스 3은 하면은 5. 이런 거는 풀이고, 이 학습, 여러 각도에서 본다는 거는 5가 되도록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학생은 0 플러스 5, 어떤 학생은 또 1 플러스 4, 2 플러스 3,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교사가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풀게 할 것인지, 학생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볼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보는, 이걸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3 플러스 2는 5다라는 걸 학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학습이 아니고 풀이에요. 풀이는 학습의 아주 일부분, 학습을 하는 도구지
풀이 자체가 학습은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를 배우면은 이 교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다각도로 넣도록 해보는 이런 훈련을 일찍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내신은 좋은데 왜 안 됐을까, 떨어질까? 그 아이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풀이식에만 이게 접근을 하고 이런 학습이라는 걸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입시에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이 평가는 항목을 학업 능력만 두는 게 아니라 이런 학업 태도까지도 두고 있는 이 두 개가 모이면 학업 역량이 되어지는, 역량에는 반드시 태도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학업 역량도 있지만은 이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또 자기 삶에 활용하고 하는 이런 태도, 이걸 깊이는 학습이라고,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내용들을 항상 스스로 이런 성찰을 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게 익숙해지는 게, 이게 2번, 3번 부분이 깊이는 학습 요소이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 2번, 3번 부분이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학습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습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학습은 심화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목 명칭도 어려운 게 들어가는 것은 심화 수학 이렇게 부르고, 깊이는 학습은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 쉬운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걸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풀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이번 교육과정에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게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이는 학습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에 단원이 남북 전쟁과 남부의 재건이라는 이런 단원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내용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뭐 캔저스 유혈 사태, 분리독립, 타입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걸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걸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풀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지금까지는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공부가 이게 아니고 요 속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이 뭔지 그것을 학생이 어릴 때부터 찾아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자유가 있고 갈등 이런 개념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리가 뭔가, 그게 이겁니다. 이런 핵심 원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게 이게 공부. 그게 자유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 그리고 그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내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잊어버리더라 그래도 이 핵심 원리는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학생의 성장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핵심 아이디어 중심 이런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풀이하고 내가 안다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고 원리가 뭔지 원리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더라. 저도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걸 이제 배운다 그러면은 뭐 친구 대화 이런 거 다 이해잖아요. 카톡, 신문 읽기 이럴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뭐, 핵심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핵심 원리,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이해하는 것만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학생이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도 이해의 중심이더라.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도 표현 못지않게 아주 생산적인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찾아보고 생각을 더 이어가고 이러면 이제 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훈련을 아이들은 처음에 뭐 중고등생이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훈련들을,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배우는 게 있으면 이런 걸 애가 맥락화를 시키는, 자기 여러 가지 맥락에 넣어보는 이런 거죠. 교과에 다른 교과도 넣어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맥락에 넣어보기도 하고 자기 맥락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중심은 항상 교과입니다. 교과를 벗어나가지고 뭐 핵심 역량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 군데 적용을 해보는 게 맥락화잖아요. 맥락에 넣어보게끔 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쉬운 예가 이 버스가 가는 방향은, 이런 질문을 흔히 많이 하는데 이거 많이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답이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이게 공부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는 건데요. 유치원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일반 어른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잘 못 푸는, 이게 타는 문이 없기 때문에 문이 저쪽에 있고 타는 운전석이 이쪽에 있는 거죠. 문이 저쪽에. 그러면은 이는 왼쪽으로 가는. 그런데 이거는 관점을 한국 이렇게 정한 경우에 그런 거고, 만약에 관점을 일본이나 영국, 뭐 싱가포르 이렇게 정하면은 같은 문제인데 답이 오른쪽에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점을 학생이 설정하는 게 옳은 건지, 교사가 설정해서 어느 쪽에 답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이제 이 공부의 다양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아침마다 버스를 타서 이 버스 방향을 딱 바로 자동으로 아는 유치원생 같은 경우 이런 공부는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구구단을 외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버스를 뭐 문이 어느 쪽이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는 한국이야 이렇게 해서 답을 왼쪽 이렇게 찾으면 이거는 2단계. 우리 수능이 대표적으로 2단계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출제자가 이 관점을 딱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이 거기에 맞는 답을 찾는 건데, 이걸 유럽에서는 그런 걸 공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공부라는 거는 학생이 관점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이게 공부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객관식이라는 게 없고 오로지 주관식으로 해서 학생이 쭉 이렇게도 보고 저는 글을 쓰게끔 하는 게 12년 동안에 하는 이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는 관점을 학생이 설정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5는 1 플러스 2 플러스 3만 있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4도 있고 0 플러스 5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깊은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태도를, 교과를 배우면은 이 핵심 원리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 관심을 넣고 또 그걸 적용, 융합, 활용을 하고 또 이걸 성찰, 토론을 하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은 말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게 말문학력이죠. 옛날에는 글로 하는 학력생이었는데 이제는 말로 하는 학력. 그게 논술만이 아니고 서울대는 논술고사가 없잖아요. 구술고사만. 구술고사라는 게 뭐 일반 면접이 아니고 수학이나 과학 이런 문제를 말로 이렇게 심사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마지막은 이제 아이들이 뭐 이 자기 스스로 이런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힘이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적 근육을 키워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게 학생이 자기 관리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뭐 요즘엔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런 거죠. 이 내적 근육이 있으면은 이런 피드백 고리가 작동된다 그러거든요. 이 피드백 고리가 이 돌게 만드는, 그게 의지가 있고 투자를 하니까 방식도 옳고 이러니까 향상이 되고 성취감이 높아지고 이걸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성장인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위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죠? 돌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내적 근육은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내적 근육이라고, 이런 게 있으면은 피드백 고리가 돌게 되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박사정관분들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이 성적이 좋아지는 것, 이걸 이런 고리로, 피드백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 평가를 해주는 것이더라. 이제 그럴 때 이 성장 일어나게 하는 게 뭐든가, 이 대표적인 게 이게 뿌듯함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뿌듯함을 심어주는 것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역할은 아이가 매일 이런 뿌듯함을 느끼게끔, 즉 긍정정서, 내가 뭔가 역할을 다 했다, 또 내가 뭔가 이게 사회에 이런 공헌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이 뭐 우영우의 변호사 마지막 그것도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친 게 뿌듯함이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이런 거죠. 특히 초등학교 때 매일매일 뿌듯함을 얼마나 느끼면서 커왔는지, 또 중학교 때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이런 내적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래 되면 의지가 생기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참고 견디게 되어지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로 그 과정을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그 핵심적인 해답이더라. 이 초등학교 때 이런 근육을 키워주는 거는 환경이나 습관인데 이게 중학교를 가면서 이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날, 이게 이제 의지나 경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 의지 싸움이 되는 거고, 이 의지가 안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 가서 왜 이렇게 학업 이탈이 일어나는지 그 보면 대표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아동기라 그러고 중고등학교를 초기 청소년기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게 환경 습관보다는 이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의지를 키워주는 게 뭔가를 쭉 찾아보니까 이 네 가지가 핵심이더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진로 의식이죠. 자꾸 진로를 강조하는 게 뭐 진로 하나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한 그때그때마다 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진로 의식이 이런 의지를 만들어주기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로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나는 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해서 내가 이게 결정을 짓는 거야. 이런 자기 결정성에 대한 그 의식을 그 아이가 갖고 있는지, 이 자기 결정성 의식이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내가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학점제 과목 선택하는 거, 뭐 애들이 선택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도 말은 항상 뭐 우리 영식이는 뭐 혼자 잘하니까 엄마가 해줄 게 없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기 결정성 이게 정말 중요한 대적 근육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 하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게 탐구정신이라든지 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게 의지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뭔가 이걸 애들을 끌고 갈 수만은 없잖아요. 주변에서 차근차근 이제 이런 것을 의식을 하시고 아이에게 이런 근육들이 좀 키워나도록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칭찬하는 거, 요즘 말로 칭찬하는 게 애들이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말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하이파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크게 이미 고3 중이 되면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랑 이런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격려해주고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근육을 키워주는. 그 다음에 대표 강점을 인식시켜주는. 너는 뭐 이거는 못하지만은 좀 공부는 어렵지만 이거 하나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좋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망 관리. 뭔가 이게 틀리더라 그래도 그게 뭐라고, 이게 BTS 고어잖아요. 뭐 틀리면 어때? 그 무시라고 경상도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근육을 키워주는,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걸 뭐 하루하루 차근차근 크게 눈에 안 들어지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그 서울대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부장님, 이게 중학교까지는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 철봉에 매달리는 느낌이 들더라.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힘들지만은 그래도 바닥이 안정되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철봉에 매달려 그냥 놔버리면 무한정 들어질 것 같고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해버리면 이게 공부가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손을 놓더라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걸 심리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고등학교 입시까지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길게 보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걸 나중에 활용하면 돼.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강의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